여러분 개천절 잘 보내셨습니까? 뉴스파이터 김명준입니다. 영화를 보다 보면은 흔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에이,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났겠어? 근데 설마가 현실이 됐습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을 자백한 이춘재, 자신의 범행을 영화에서 나오는 장면처럼요, 그림을 그려가며 자백했답니다. 수십 년 전 범행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는 것도 오싹하지만 이젠 이 말을 정말 믿어야 할지 하는 생각에 또 한 번 오싹해집니다. 혹시 자포자기 심정에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잠시 뒤에 뉴스파이터에서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렇게 사람의 뒤통수를 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이 사건의 중심에는 한 선배와 한 후배가 있습니다. 이 선배라는 사람을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면 네. 57살이고요. 마땅한 직업이 없는 상태였다고 네. 합니다. 그런데 이 선배라는 사람은 도박을 자주 하면서 돈을 잃기 일수였다고 하는데 아니, 직업도 없는데 뭐 도박까지 해요. 네. 그러니까요. 이제 뭐 집에 뭐 자금도 없는 상태였다고 네. 해서 이게 도박으로 돈을 자꾸 잃으니까 이제 후배에게 연락을 취하게 됩니다. 하하. 돈이 떨어진 거죠. 네. 그래서 연락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도박 자금이 필요한데 한 2천만 원만 빌려줄 수 있냐? 라고 하면서 전화를 한 거죠. 아니, 그러면, 돈이 없으면 뭐 후배한테 전화했다길래 야, 나 라면 사 먹을 돈도 없어. 그냥 생활비 좀 쓰게 돈 좀 다오. 그게 아니라 도박 자금을 빌려달라 그래요? 그러니까요. 이게 참 네. 그 제정신인가 싶은데. 네. 근데 이 후배가 어느 정도 좀 승낙을 한 것 같습니다. 아하. 자,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네. 이제 높은 이자를 주겠다. 높은 아하. 이자와 함께 원금을 돌려주겠다. 내가 도박으로 해서 돈을 불려서 주겠다라고 하니까 일단은 네. 이 후배가 어느 정도 승낙을 하고 두 사람이 약속을 잡게 된 거예요. 하하. 예. 이 사람이요, 그냥 빌려달라긴 뭐하니까 후배를 불러내서 술 한 잔 기울였답니다.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어느 정도 분위기가 이러니까 무르익으니까 돈 얘기를 꺼내서 조금 전 김기혁 아나운서 설명처럼 야, 내가 입자 높게 쳐줄게. 자, 돈 좀 빌려줘. 라고 했다는데 그래서 돈을 또 건네줬대요, 후배는. 그런데 이수영 교수님, 네. 자그마치 2천만 원이에요. 근데 네. 후배분 여력이 있었나 봐요. 뭐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2천만 원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크지 않은 돈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돈일 수가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이 후배분은 기계 관련 자영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하. 문제는 요즘 이제 상태가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았답니다. 네. 뭐 여러 가지로 경영이 잘 안 돼가지고 그런데도 이제 선배가 이 관계가 굉장히 돈독했던 관계인가 봐요. 선배가 이제 너무 금전이 필요하다고 이제 하자. 결국은 후배가 어떻게 했느냐,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빌려주겠다. 세상에. 이러면서 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글쎄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게 남자들의 의리예요, 뭐예요 이게? 글쎄요, 뭐 두 사람이 고향 선후배 사이로 어려서부터 잘 알고 지내는 사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형편이 넉넉하지가 않은데 대출까지 그러니까요. 받아서 빌려준 걸 보면 아는 사이에 주고 나중에 돌려받을 생각이 없었던 상황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을 빌려주게 되면 나중에 돈을 돌려받지도 못합니다. 아하. 법적으로 불법원인 급여라고 해서 아. 도박에 쓸 자금을 빌려주게 되면 그 자체가 불법한 급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네. 아예 돌려받지 못하는데 그런 사정까지 알고서 빌려주려고 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하. 그런데요, 최단비 변호사님, 일단 자기 형편도 넉넉지 않은데 금융기관 가서 대출까지 받아서 1년 선배인 고향 선배를 도와준다? 이게 참 상식적으로는 이해는 안 되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일단 돈을 마련했다 이렇게 선배에게 연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선배가 그럼 돈을 마련했으니까 이 후배가 참 고맙네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이렇게까지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아하. 돈이 마련된 것을 안 순간부터 선배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을 어허, 합니다. 네. 선배가 후배에게 그러면 우리가 만나서 돈을 주고받자라고 하면서 네. 2018년 11월 20일에 오후 한 7시계랑 광주에 있는 한 주차장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아하. 근데 이 주차장에 나간 것은 선배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이 선배가 자신이 아는 지인 2명과 함께
돈을 훔치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주차장에 선배는 나가서 이 후배를 만났고요. 함께 나간 지인들은 숨어서 이 둘의 만남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하. 이 선배가 후배를 만나서 우리 이렇게 만났으니까 밥이라도 한 끼 먹자 이렇게 해서 후배를 유인을 하고요. 후배가 차량에 돈을 두고 선배와 함께 밥을 먹으러 간 사이에 이 공범 2명이 후배 차량의 유리창을 깨고 현금을 훔쳐서 달아났고요. 식사를 마치고 주차장에 돌아와 보니까 후배가 자신의 차량의 유리창도 깨져 있고 현금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 겁니다. 이게 무슨 진짜 영화 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 후배 입장에서는 기분 좋게 밥을 먹고 돌아와서 돈을 이제 건네주려고 하는데 유리창이 깨져 있어요. 돈은 온데간데 없어요. 사색이 됐겠죠. 이수영 교수님. 네. 이랬을 것 같아요. 아, 형님, 제가 형님 빌려드리려고 갖고 온 돈 2천만 원, 이게 지금 홀라당 지금 도둑 맞았습니다. 그랬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네, 그랬겠죠. 그는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네. 돈을 빌려주기로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제 2명의 공범이 있었다. 이게 이제 문제인데, 이 네. 2명의 공범이 당시에 헬멧과 장갑으로 다 이제 신분을 감췄다고 합니다. 아하. 그러고서는 이제 무등록, 등록이 안 된 오토바이, 일종의 대표 이제 차량을 이용을 해가지고 아하. 결국은 이제 차량의 유리창을 깨고 지금 돈을 절취를 한 거니까 네. 사실은 굉장히 검거하기가 어려웠겠죠. 네. 신분이 전부 다 가려져 있었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경찰이 이들의 범행에 이제 향방을 뭐 네. 굉장히 집요하게 수사를 했던 것 같고요. 네. 그런데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어디서 발견이 됐느냐? 교도소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왜요? 이 사건이 일어났던 시점은 2018년도 11월 달에 이 차량 처리가 이루어졌는데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 이제 계속 절도를 하던 와중에 2019년도 7월 달에 올해 7월이네요, 그러면요? 네, 어허. 또 다른 절도 혐의로 구속이 돼가지고 알아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구치소에 아마도 있었겠죠. 치원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들을 계속 추궁을 해가지고 당시에 2018년도 11월 달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대박. 하는 것에 대한 자백을 얻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야, 이거 진짜 무슨 범죄 영화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후배는 그때 눈치 못 챘을까요? 뭔가 상황이 너무 절묘하게 맞아떨어졌잖아요. 눈치를 챘습니다. 그리고 경찰한테요. 아무래도 선배가 범인 같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아마 처음 만났을 때 돈을 갖고 갔을 때 빨리 전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야, 근데 일단 밥 먹고 하자. 이러다 보니까 뭔가 의심스럽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네. 많은 차량들이 있었을 텐데 지정 차량, 자신의 차량에서만 도난을 당했기 때문에 의심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아하. 그리고 분명히 자신한테 투자해야 할 돈이면 없어졌을 텐데 절도됐을 때 굉장히 흥분하거나 같이 안타까워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없었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후배는 이쯤에서 아마 선배를 의심했을 거고요. 또 공범을 추궁한 결과 그 선배가 실제로 범인이 맞고 주도한 거라고 자백을 했습니다. 네. 이 공범 2명이 자백을 한 배경에는요, 경찰이 계속해서 집요하게 여러 가지 정황 증거 같은 걸 다 댔겠죠. 거기다가요,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합니다. 뭔지 아세요? 이 선배란 사람이 처음에 그 돈을 얻게 되면 너희들한테 얼마쯤 줄게 했겠죠. 근데 처음에 약속한 돈보다 돈을 적게 줬대요. 거기에 이제 원망을 품고 이 모든 사실을 털어놓게 되니까 전말이 드러나게 됐는데, 글쎄요, 이 세 사람의 처벌은 다 각각 어떻게 될까요? 박성배 변호사님. 경찰은 11개월 동안 수사 끝에 범인들을 검거해서 다행이지만 이 범인들이 훔친 돈을 모두 탕진해서 피해 회복을 전혀 못한 점이 굉장히 안타깝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하. 하나도 피해 회복을 못 받으신 모양인데 네. 일단은 특수 절도 혐의로 세 사람을 입건해 송치를 했고요. 네. 그리고 선배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네. 그리고 공범 2명은 이미 구속돼 있기 때문에 특수절도 혐의를 추가하게 됐는데 이 사건에서는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했고 개인적 피해가 큰데 그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징역 1년에서 2년 정도가 선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미 구속된 공범의 경우에는 아직 재판이 종결되지 않았을 겁니다. 혐의가 추가됨으로써 경합범으로서 전체 범행에 대해서 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징역 1년에서 2년보다 더 높은 형이 선고가 되겠죠. 저 선배란 작자와 그 일당들 범행도 분노가 느껴지지만요. 지금 걱정되는 게 이 후배분 어떡합니까? 형편이 넉넉지 못해서 2천만 원 대출받아서 빌려줬는데 그 돈 홀라당 지금 다 온데간데 없고요. 혹시 가족이 있다면요. 가족들한테 어떻게 이 볼낯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또 생활할까요? 그거 생각하면 정말로 안타깝다 이런 생각도 해보네요.
발신자 제한 표시가 전화 한 통이 옵니다. 받을까 말까 고민했다가 받았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2달 전 한 유명 여배우가 발신자 제한 표시로 걸려온 전화를 받습니다. 걸려온 전화를 받았더니 한 남성이 나는 당신의 남자친구다라고 말을 시작합니다. 네. 장난 전화인가? 해서 네. 그냥 지인의 장난 전화로 생각하고 말을 계속 이어나갔대요. 네. 그런데 처음에 장난처럼 들리던 이 대화 내용이 상대방 남성이 그 대화 수위를 점점 높여갑니다. 어허. 꿈을 꾸었다. 당신과 땡땡 하고 싶다.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대화를 이어나가다가 급기야는 성관계를 요구하는 취지의 발언까지 하게 됩니다. 허허. 그런데 지금 이 전화를 받은 발신자 제한 표시로 이 찍힌 전화를 받은 당사자가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여배우라고요, 지금? 네, 그러다 보니까요, 더 가볍게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실제로 내 전화번호는 또 어떻게 알았지 생각이 그러네요. 들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경찰이요, 통신 기록을 보다 보니까 광주에 살고 있는 37살의 어떤 남성임을 알게 특정하게 됐고요. 체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압수수색을 집하고 휴대전화를 했는데요. 다행히도 이 전화가 다행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사실 그 기록이 남아있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 경찰이 그 사람을 광주까지 가서 일단은 잡았어요. 그리고 휴대전화 같은 거 다 디지털 포렌식을 했겠죠. 그리고 혹시라도 이 여배우와 나눴던 아주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대화를 녹음한 게 있는가 봤더니 일단 다행히 그 부분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가 안 되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궁금한 게요, 김계관 아나운서. 네. 이 여배우의 번호를 어떻게 알아냈어요, 그러면? 그렇죠. 이 여배우가 또 상당히 유명한 연예인이기 때문에 이 일반인이 과연 이 번호를 어떻게 알았을까 싶은데 네. 이 남성이요. 그 일산에 있는 한 클럽에 갔다고 합니다. 아하. 그런데 거기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휴대전화를 습득을 한 거예요. 아하. 그런데 그 휴대전화가 이 여배우의 것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이 여배우의 번호가 저장된 누군가의 폰이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습득한 폰으로 이제 열어서 쭉쭉쭉 뭐 연락처라든지 이제 톡이라든지 이런 걸 보다가 네. 여배우의 이름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전화를 해본 겁니다. 네. 정확한 저간의 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화가 글쎄요, 휴대전화 잠금 장치가 안 돼 있거나 혹시 돼 있더라도 금세 뭐 가벼운 아주 흔한 패턴으로 열렸던 전화인가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배우의 이름 목록 그리고 그 혹시 SNS를 통해서 얼굴까지 확인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참 어쨌든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간도 크긴 큽니다. 그렇다고 전화를 해요. 근데 그럼 왜 했을까 물어봤지 않겠습니까? 네. 경찰이 그랬더니 술을 마신 뒤에 호기심으로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근데 정말 범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요, 네, 호기심으로 저질렀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네. 실제로 호기심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 괴롭힘으로써 자신이 어떻게 보면 남성적인 우월이라는 것들 감정을 좀 만족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또 네. 인지적 왜곡이 있었을 가능성이 큰데요. 너도 즐기고 있었을 거야, 너도 재밌었을 오, 거야 라는 생각도 했었을 오싹하네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님, 호기심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머리는 그다지 좋지 않아요. 이게 통화한 게 뭐 드러나지 않았을 거라 생각했을까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앞에서 얘기한 것이 내가 우연히 휴대전화를 주었고 휴대전화 안에 여배우 전화번호가 있어서 술김에 호기심에 전화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이 이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었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은 이게 처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 사람이 예전에도 자신이 다니던 회사에 저장되어 있었던 고객의 연락처 데이터베이스가 있었어요. 회사에 있는 고객의 연락처 데이터베이스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고객들의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서 네. 이번 사건과 똑같이 성적인 발언을 해서 처벌을 받았던 과거 전력도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경찰은 과연 이 사람이 내가 호기심으로 한번 전화를 걸었어 라는 것을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수정 교수님 네. 상습적일까요? 그것도 성적인 뭔가 좀 집착? 잘못된 생각, 왜곡된 생각 갖고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뭐 성인지가 현저히 왜곡된 사람이다라는 건 이제 틀림이 없어 보이고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단순히 그냥 뭐 쉽게 성희롱이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이미 정도가 굉장히 지나친
이제 측면이 보이고 그러네요. 뭐 이런 종류의 이제 음란 대화죠. 음란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아마 이 사람이 그냥 대화만 하진 않았을 거예요. 상당 부분 이제 일탈적인 성행위도 뭐 하고 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아하. 임상적으로 보면 정상이 아닙니다. 뭐 치료가 필요한 상당 부분 이제 성도착에 해당하는 그런 환자일 개연성이 높은데 아하. 문제는 현행법상에 이런 행위를 처벌할 이제 그 조항들은 이게 굉장히 뭐 처벌 수위가 낮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스토킹을 언어적으로 해도 네. 이게 너무 뭐 스토킹 방지법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사실 엄벌에 처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이런 이제 상황인 거죠. 하하. 참 진짜 어처구니 없고 황당한 사건인데 이 남성 그러면 처벌을 할 수는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박상무 변호사님. 가능은 합니다. 경찰이 성폭력 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이 남성을 입건해서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 아하. 통신매체 이용 음란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을 이용해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말을 도달하게 할 때 성립합니다. 네. 전형적으로 이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법조항입니다. 법정형 자체가 징역 2년 이하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렇지만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아하. 그런데 초범이 아니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데 그보다 이 남성에게 더 중요한 것은 초범이 아니기 때문에 신상정보 공개 고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도 신상정보 공개 고지 대상입니다. 신상정보가 공개되면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자신의 신상이 공개되는 것이고 네. 신상정보가 고지되게 되면 주변에 아동이 있는 가정이나 어린이집 등 교육기관에 이 사람이 여기에 거주한다는 걸 알리는 겁니다. 초범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그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더 걱정되는 게요. 얼마나 혹시 실형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형을 산다면 그리 길지는 않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나와서 혹시 복수심에 불타서 또 다른 왜곡된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참 행복할 순간에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네, 이 결혼식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신랑과 신부겠죠. 그러겠죠. 하지만 그 결혼식에서 또 떨리고 그 결혼식을 기대하고 있는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신부의 아버지예요. 아, 맞다. 신부의 아버지는 이 신부와 함께 손을 잡고 식장에 그 길을 걸어 들어가기 위해서 네. 엄청 열심히 준비도 하고요. 연습도 네. 하고요. 기대를 합니다. 아버지도 그날을 많이 기다리시는데 이렇게 기다렸던 아버지에게 그 결혼식이 끔찍한 날이 된 사건입니다. 아이고. 2018년 10월 7일 낮 12시 30분경이었어요. 네. 인천의 한 예식장에서 예식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신부의 아버지가 당연히 자신의 딸인 신부와 손을 잡고 들어가기 위해서 신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 신부를 기다리던 신부의 아버지가 입장용 리프트를 타고 오는 신부를 기다리던 와중에 2.5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세상에 전치 14주의 중상을 당했다는데 아니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최단비 변호사님 예식장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길래 뭐 리프트란 얘기가 나오고 2.5m 얘기 추락 얘기 나오고 이게 뭐예요 도대체? 보통은 우리가 바로 그냥 길에서 신부가 저 뒤에 문에서 들어오면 아버지와 같이 입장을 하는 구조가 가장 많지만 네. 또 결혼식을 많이 가셨던 분들은 하늘에서 신부가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요. 맞아요. 아래에서 신부가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 예식장이 어떤 구조였냐면요. 1층에 신부 대기실이 있습니다. 네. 근데 1층에 신부 대기실이 있고 2층이 예식홀인데 이 1층의 신부 대기실에서 리프트를 타고 2층의 예식홀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가 이제 하객들이 볼 때는 아래에서 이렇게 신부가 짠하고 올라오는 거죠. 그럼 올라오는 입구에서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가 함께 이 단상으로 입장을 하는 그런 구조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딸이 원래는 올라와야 되고 그럼 리프트용 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딸이 잘 올라오나 이렇게 보다가 이 균형을 잃으면서 중상이 이렇군요. 아이고. 입장용 리프트에 있는 공간 사이로 떨어지면서 아이고. 14주의 중상을 입게 된 겁니다. 세상에 전치 2.5m 높이라는 거예요. 김경 아나운서. 네. 부상 정도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 맞습니다. 저도 뭐 결혼식 사회를 많이 봤기 때문에 네. 신부들의 여러 가지 등장을 많이 봤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안전장치가 안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그 인지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거죠, 예식장에서. 네. 그래서 이게 사실 2.5m라고 하면 별로 높지 않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내가 아래를 보고 이 정도 뛰어야겠다라고 해서
내려가는 것과 그리고 무방비 상태에서 뭐 머리부터 떨어지거나 이렇게 팔부터 떨어지거나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신 거예요, 이 아버님이. 그래서 우측 쇄골이 이제 부러지시고 아이고. 골반뼈도 부러지셔서 14주 동안 이제 또 입원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전치 14주. 지금 자신의 딸의 손 한 번도 잡아주지 못하고 지금 아버지가 그대로 떨어지면서 병원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그것도 결혼식장에서 하객들 엄청 놀랐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네, 글쎄 말이에요. 이게 지금 50대, 60대면 저도 이제 50대지만 이 골다공증이 생겨가지고 이런 종류의 이제 증상을 입으면 회복에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지금 이제 골반이 이제 부러졌다는데 이 골반 다치는 거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네. 염증이 금방 안 없어지고 어허. 굉장히 많은 이제 진료비가 들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안전장치 안 한 이 이제 예식장 측은 이 아버지의 중상의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끝까지 책임지고 꼭 치료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할 정도로 이게 어떻게 리프트를 안전장치 없이 이렇게 사람 키보다 높은 2층에서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네요. 이렇게 방치를 했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아하. 지금껏 30대 후반인 줄 알았던 이수정 교수님이 50대라고 밝히면서 깜놀을 하게 된 순간인데요. 그런데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예식장 측은 이런 사고 발생을 예측 못했을까요, 그러면? 예측을 했어야죠. 분명히 결혼식이라는 것은 긴장을 할 수밖에 없고요. 옷이 되게 불편한 상황입니다. 2.5m의 리프트로 분명히 이 사람들은 프로모션을 하고 홍보를 했을 겁니다. 네. 그렇다면요, 밑에 매트를 깔든지요, 아니면 칸막이가 있다가 리프트가 올라오면 그것이 열리는 거든지 그래서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하는 입장 장치를 분명히 했었어야 됩니다. 네. 그렇지만 식장 측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아직 고려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하. 지금 저 상황 보세요. 물론 저 삭화 상황이요. 딱 그 해당 결혼식장 구조를 정확하게 그렸다고 저희가 단언하지는 않겠어요. 다만 상황이 저런 거예요. 앞서 우리 최단미 변호사님 설명처럼 이 긴장감 그리고 몰입도 극대화를 시키는 거잖아요. 1층에 무 올라온다고 하면 이제 하객들이 보는 거잖아요. 사회자가 우리 김기현 아나운서가 또 사회 달인이니까 사회자가 예. 잠시 후 저곳에서 오늘의 최고의 주인공 신부가 올라올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다 거기를 쳐다보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 신부의 아버지가 보세요. 우리 사파가 선생님 정말 상황 잘 그렸어요. 저렇게 중심을 잃고 2.5m 높이에서 떨어질 줄이야. 저 하객분들이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리고 1층 대기실에 있던 신부는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눈물 펑펑 흘리면서 아빠 어떻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수라장이 된 결혼식장, 예식장 측에서 뭔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박성문 변호사님. 그렇지 않아도 예식장 운영자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최근 법원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네. 재판부가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그로 인해서 가족들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하면서도 다만 운영자가 반성하고 있고 동종 처벌 전력이 없다는 이유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는데 다소 낮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업무상 과실치상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벌금형을 초과하는 경우가 상당히 드뭅니다. 교통사고를 제외한 교통사고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적용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전치 14주면 중상해는 아니어도 중한상해에는 해당하기 때문에 네. 벌금형을 상향하거나 집행유예 선고도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 아닌가 보여지는데 네. 피해자 측에서 상당히 반발할 것 같고 피해자 측이 반발하면 검사가 항소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는 사실 글쎄요. 최단비 변호사님 물리적인 딱 드러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피해 말고 정신적 피해 같은 거 그런 거 반드시 이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근데 저는 이 예식장 운영자 같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좀 적게 받을 수 있어도 아마 민사상으로 큰 손해배상 아마 소송을 하고 있을 것으로 전 추정을 하고요. 손해배상을 했을 때에는 큰 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네. 일단 저게 결혼식이 끝난 이후의 상황이 아니에요. 아하. 왜냐하면 신부는 신랑이 입장을 하고 신부가 입장을 하면서 그때부터 결혼식이 시작이 되는 그렇죠, 건데 거의 결혼식 초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하객들은 정말 모셔놨고 아직 식사도 시작하지 않은 상황이고 결혼도 시작하지 않은 상황에서 저 결혼식 그럼 어떡합니까? 다시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걸 다시 해요? 하객들을 다시 모으고 다시 식장에 예를 들면 뭐 꽃이라든지 장치 다 설치하고
그분들 시간이랑 이런 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네. 걸 다 했을 때에는 아마 위자료 산정해서 법원이 많이 고려를 했을 것이고요. 네. 형사처벌은 좀 부족할지 몰라도 과연 뭐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저 가족들의 정신적인 충격을 어떻게 배상을 하겠습니까마는 저 예식장 운영자가 형사처벌로 끝났을 것은 아니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사실은 이 식장 입장에서도 그냥 이왕 미안한 마음을 갖는 거 화끈하게 보세요. 저 하객분들도 시간에도 거기 오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다시 결혼식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하게 되면 하객도 가야 되고 시간 낭비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고 이 신혼부부 그리고 그 아버지한테 치료비 물론이고 화끈하게 신혼여행비 하면 쏜다. 뭐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근데 이제 신혼부부 입장에서는 다시 그 직장에서 하고 싶지는 아, 않을 것 그러네요. 제가 같고요. 그걸 간과했네요. 네, 다만 신혼여행 비용을 들여준다고 하면 그건 기꺼이 아마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한 사람의 두 사람이 어떻게 보면 신랑 신부니까 두 사람의 인생의 행복이 걸린 그 식장에서 이런 끔찍한 사고 났으니 그 두 사람의 인생도 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